나는 항상 인생의 큰 폭로는 비명을 지르는 헤드라인이나 폭발적인 싸움과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그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욕실 깔개 위에 있던 작은 은박 조각. 그 반짝임이 내가 들어서는 순간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상태였고 아침 햇살 한 줄기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날카로운 것을 밟을까봐 걱정하며 잠시 멈췄던 기억이 난다. 아내인 이수지는 무언가를 떨어뜨렸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작은 물건이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그 반짝임이 내 새끼 손톱 끝만한 둥근 은박 조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익숙해 보였다. 알약을 빼낼 때 남는 뒷면 같은 것이었다. 한쪽은 비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화라고 쓰여 있었다. 그 디테일이 나를 멈칫하게 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고 그 말은 그 은박이 화요일에 알약을 덮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35살의 나는 건강했고 가끔 먹는 아스피린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내가 아는 수진도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둘 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아주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왜 화라고 표시된 작은 은박 조각이 우리 집 욕실 바닥에 있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어딘가에서 딸려온 포장 조각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유일한 매일 먹는 알약은 수진의 피임약이었다. 그건 내가 정관 수술을 받기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가 아이를 더 갖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수술 이야기가 나왔다. 그녀는 몇 년 동안 피임약을 복용했지만 결국 우리는 나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바꾸었다. 그 후 그녀는 피임약을 완전히 끊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매일 먹는 알약팩에서 나온 화요일의 은박을 들고 있었다. 한기가 온몸에 퍼졌다. 만약 그녀가 여전히 피임약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임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녀가 임신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정관 수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녀가 다른 누군가와 자고 있다는 뜻이었다. 과거의 나였다면 그녀에게 직접 물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본능이 그녀와 대면하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항상 체계적인 사람이었고, 특히 내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설계를 완벽하게 하려고 수많은 밤을 보낸 후에는 더욱 그랬다.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뒷정리를 하고 은박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고 욕실이 이전과 똑같이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로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회사로 운전해 갔다. 사무실에서 나는 새로운 계약서에 몰두하는 대신 사설 DNA 검사 키트와 은밀한 감시 장비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내 생각은 1시간 만에 어두워졌다. 하지만 나는 확실함이 필요했다. 만약 수진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누구와 얼마 동안,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민호와 서연이가 정말 내 아이들인지 알고 싶었다. 우리에게는 5살 민호와 3살 서연 두 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내 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항상 그들이 내 피와 살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의심이 나를 괴롭혔다. 만약 그녀가 피임약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주문했다. 눈에 띄지 않는 음성 녹음기, 집안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휴대폰 복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DNA 검사 키트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역겨웠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나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원했다. 배송을 기다리는 며칠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수진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찾기 위해 그녀를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평범해 보였다. 일상에 큰 변화도 없었고 갑자기 외박하는 일도 없었다. 우리의 부부 관계는 이전과 같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종종 아이들이 깨기 전에 급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낯선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 서둘러 샤워를 하지도 않았고 다른 향수나 옷을 입지도 않았다. 만약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정말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금요일이 되자 회사에서 내 택배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수진이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회사로 배송시켰다. 그날 오후 나는 일정이 가볍다고 둘러대고 일찍 퇴근했다. 수진과 내가 둘 다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사도우미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그녀가 바쁜 틈을 타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욕실, 거실, 그리고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증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주요 공간들이었다. 욕실은 수진이 정말로 피임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자마자 나는 DNA 키트를 위해 아이들 각자의 볼 안쪽을 면봉으로 긁어냈다.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거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이들은 그저 아빠가 재미있는 면봉으로 볼을 확인하는 줄로만 알았다. 나 자신도 검체를 채취했다. 그러고 나서 검체들을 우편으로 보냈다. 연구소에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약 48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약속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 시간에 집에 왔다. 우리는 그녀의 직장, 아이들, TV에서 무엇을 볼지 등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나는 내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샤워하러 간 후, 나는 그녀의 차에 몰래 들어가 좌석 밑에 음성 녹음기를 설치했다. 또한 그녀의 휴대폰을 복제하여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다운로드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디지털 기록에는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 피우는 증거도 의심스러운 전화통화도 없었다. 그것은 내가 틀렸거나 아니면 그녀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조심스럽다는 것을 의미했다. 주말은 거의 평소와 같았다. 우리는 항상 하던 대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사랑의 행위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의무처럼 느껴지는 아침의 관계를 가졌다. 나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나는 그녀에게 밀린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나는 카메라에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제거하고 영상을 컴퓨터에 올렸다. 욕실 영상에는 수진이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작은 흰색 알약을 먹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가 확실히 피임약을 다시 먹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계속 확인해야 했다. 침실 카메라는 다음 놀라움을 보여주었다. 토요일 밤.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동안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가서 내가 본 적 없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그녀는 내가 복제했던 것과는 다른 두 번째 휴대폰, 이른바 세컨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타자를 마치고 에어컨 환풍구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고 그 안에 휴대폰을 숨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에게 비밀 휴대폰이 있었다니. 그녀의 공식적인 휴대폰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었다. 또한 내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도 이치에 맞았다. 나는 그 두 번째 휴대폰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만 했다. 그날 밤 그녀가 잠자리에 든 후 나는 서연이 방으로 통하는 반대편에서 환풍구를 확인했다. 휴대폰은 거기에 없었다. 그녀의 핸드백이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나는 때를 기다렸다. 마침내 다른 날, 수진이 샤워를 하고 있고 물소리가 들릴 때 나는 조용히 서연이 방 쪽에서 환풍구를 열었다. 휴대폰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내 서재로 달려가 몇 분 만에 그 내용을 새로운 장치에 복제하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 과정 내내 내 손은 떨렸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내가 끝냈을 때 물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었다. 나는 서연이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딸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척할 시간이 겨우 있었다. 수진이 궁금해하며 들여다보았지만 나는 그것을 아빠다운 애정 표현으로 둘러댔다. 다음 날 아침, 내 사무실에서 나는 마침내 복제된 휴대폰의 데이터에 접근했다.
몇 초 만에 내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다. 그것은 정확히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문자 메시지는 노골적이었고 호텔에서 보낸 은밀한 오후와 수진과 다른 남자 사이의 친밀한 행위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농담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출장 일정을 중심으로 약속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그 남자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그녀와 긴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서 글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나는 거기에 앉아 울었다. 인터컴에서 내 비서인 강지영 팀장이 나를 부르는 소리도 무시했다. 그녀는 결국 노크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지영 씨는 나보다 몇 살 위인 날카롭고 현실적인 여성이었다. 평소 우리는 직업적인 거리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내게 휴지를 건넸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의심스러운 음박, 숨겨진 피임약, 카메라, 두 번째 휴대폰.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저 들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했다. 김민준 부장님, 우리는 세부 사항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해요. 내가 아이들의 DNA 검사도 했다고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진실을 알아낸 다음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세요. 일단 지금은 부산지사 방문 출장이 잡혔어요. 오늘 출발해서 목요일에 돌아오실 겁니다. 나는 혼란스러워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어떤 출장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없었다. 저를 믿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부장님이 너무 주변에 있으면 수진 씨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하세요. 지영 씨는 내 휴대폰으로 수진에게 부산 지점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수진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다. 지영 씨는 또한 몇 년 전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이혼을 처리했던 절친한 친구인 윤서연 변호사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나는 몇 시간 만에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채로 윤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었다. 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핵심적인 질문들을 했으며 내 법적 선택 사항들을 설명해 주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원만한 합의 이혼을 하거나 혹은 간통소송으로 수진의 세계를 날려버리고 내 자산에 대한 그녀의 권리를 차단하는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나는 각 선택지를 신중하게 고려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불가능했다. 나는 분노에 차 있었다. 원만하게 이혼하는 것? 왜 내가 이룬 모든 것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가? 특히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내 최종 선택은 명백했다. 전면전을 원합니다. 나는 분노로 떨리는 내 목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제하신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요. 나는 주저없이 그것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러고 나서 지영 씨는 나를 한 비즈니스 호텔로 데려가 샤워하고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미니바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그녀는 주장했다.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알던 내 인생은 방금 산산조각이 났다. 유일한 작은 희망의 조각은 아이들이 여전히 내 아이일 가능성, 혹은 내가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럴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DNA 회사로부터 결과가 오후에 나올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참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망설임을 눈치챈 지영 씨가 내 휴대폰을 가져가 검사 결과 페이지를 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안 올라왔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확인해보죠. 그동안 나는 내 재정적인 미래를 확보해야 했다. 지영 씨는 우리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내 리더십에 의존하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만약 수진이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면
사업이 무너지고 그 모든 가정이 고통받을 수 있었다.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엔지니어처럼 생각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했고 각 단계를 전략적으로 계획했다. 우리는 나의 오랜 사업 파트너 변호사인 최정훈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우리에게 혼전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 회사의 모든 파트너는 잠재적인 결혼 분쟁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 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그 혼전 계약서는 배우자의 청구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주었고, 이는 수진이 내 개인적인 급여와 집이나 개인연금 같은 자산만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매각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당신의 파트너 박진우 씨의 지분을 사들이세요. 대출을 받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유동 자산을 회사에 투입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돈을 그녀가 뚫을 수 없는 방화벽 뒤에 두는 겁니다. 벅차게 들렸지만 그녀가 절반을 가지고 떠나게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박진우에게 전화했다. 처음에 그는 그냥 이유를 물었고 나는 그에게 단호한 한 문장으로 진실을 말했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웠어. 아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는 안타깝다고 말했고 컨설팅 엔지니어로서 5%만 남기고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는 데 동의했다.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서류를 작성했다. 지영 씨와 나는 다시 DNA 결과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결과가 게시되어 있었다. 그녀가 먼저 읽었고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유감입니다, 부장님. 내가 휴대폰을 받아들자 손이 떨렸다. 두 아이 모두 같은 남자의 아이였지만 그 남자는 내가 아니었다. 나의 어린 아들과 딸. 내가 그들의 첫걸음과 첫마디를 소중히 여겼던 아이들은 전혀 내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겪어본 그 어떤 것보다 뜨거운 분노를 느꼈다. 지영 씨의 목소리가 내 혼란을 뚫고 들어왔다. 집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녀는 나를 식당에서 데리고 나와 윤 변호사의 사무실로 다시 데려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윤 변호사는 자신만의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비 사설 탐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수진 씨 집에 남자가 찾아왔어요.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들어가는 영상은 확보했습니다. 그는 자기 열쇠를 사용했어요. 속이 뒤틀렸다. 나중에 거실 카메라를 검토했을 때 나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우리 아들. 아니, 그녀의 아들이 아빠라고 외치며 그를 반겼다. 내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권재혁 이사. 수진의 오랜 상사였다. 나는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 내내 혹은 그에 가깝게 계속되어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 변호사는 그 영상을 가지고 권 이사의 이름을 교차 확인했다. 그는 수진의 회사에서 고위 임원이었고 엄격한 사내 연애 금지 정책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그 점으로 그녀의 회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상간남 소송을, 당신의 아내에게는 출생신고서 허위 기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법적 전략들을 열거했는데 모두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내가 선택한 전면전 노선에 철저하게 전념하고 있었다. 나는 멍한 상태로 호텔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지영 씨가 내 방문 앞에 나타나 말했다.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짐 싸세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나는 너무 지쳐서 거절할 기력도 없었다. 지영 씨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단층집에 살았고 그녀는 내게 개인 방을 내주었다. 육체적인 친밀감이나 낭만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산산조각 난 남자이고 그녀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나를 친구로서 돌봐주는 것과 같았다. 다음으로 큰 단계는 박진우로부터의 지분 매입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내 돈을 회사로 옮겨서 사실상 나를 거의 무일푼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나는 모든 개인 자금을 옮기고 위약금을 물고 개인연금을 해지했으며 집을 담보로 재대출을 받을 준비를 했다.
궁극적으로 나는 내 실제 자산의 일부만을 가진 것처럼 보일 것이었다. 혼전 계약서와 이혼 전 이러한 거래 시점 덕분에 합법적이었다. 최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작성했고 박진우가 서명했다. 나는 대주주가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회사 명의로 되어 수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월요일 아침, 윤 변호사는 간통, 사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그녀는 사내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권이사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또한 모든 것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법원 송달인을 대기시켰다. 한 분은 권이사의 사무실로, 한 분은 회사의 인사부로, 그리고 한 분은 수진의 책상으로. 나는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오전 10시. 내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이혼 서류가 송달되었다. 다른 소송들도 몇 분 후에 송달되었다. 10분 안에 내 휴대폰이 불이 붙었다. 나는 수진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어머니였다. 민준아. 내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내 편지 받았어. 아빠도 받으셨고. 너 정말 이러는 거니? 읽어보셨어요? 내가 물었다. 읽었지.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 그녀가 말했다. 수진이잖니. 내 아내고 내 아이들의 엄마야. 어떻게 그냥 제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끊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모든 면에서 내 아이들이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내가 키웠잖니. 태어난 날부터 네가 아버지였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니? 그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거칠게 들려왔다. 그래서 뭐, 그냥 아이들이 너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떠나겠다는 거니? 수진이가 한 일 때문에 아이들을 벌 주는 거야? 네가 갑자기 아이들의 아빠가 되기 싫다고 결정해서 아이들이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리쳤다. 나는 이 일로 내 손주들을 잃고 싶지 않아. 절대로. 그녀가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저 이제 끊어야 해요, 엄마. 나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수진이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갈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집이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았던 내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지영 씨는 나를 짧게 안아주고 밖으로 나가. 내가 수진을 혼자 마주하도록 남겨두었다. 나는 집 서재에서 기다리며 정보 공개 꾸러미를 받은 친척들로부터 온 이메일을 계속해서 읽었다. 아버지는 격분했고 누나는 분노했다. 수지는 약 20분 후에 도착해서 서재로 돌진해 문을 닫았다. 그녀는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민준 씨,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관심 없어.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관심 없다고 했잖아. 나는 반복했다. 듣고 싶지도 않아? 아니, 내가 말했다. 내게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너는 9년 동안 나를 속였어. 아이들 둘 다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런데도 너는 권이사 아빠와의 불륜을 계속하기 위해 피임약을 계속 먹으면서 나에게 정관 수술을 받으라고 설득했지.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러니 아니 수진아. 나는 계속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내 변호사 연락처는 내가 받은 서류 뭉치에 있어. 중요한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 아이들은 어떡하고? 그녀가 물었다. 무슨 아이들? 내가 대답했다. 나한텐 아이가 없어. 그리고 내 뜻대로라면 나는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묻고 싶지만 정말이지 또 다른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내 변명이나 정당화에는 관심 없어. 나는 이 모든 엉망진창이 끝나서 내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가사도우미를 방으로 불렀다. 내 서재 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가 바로 옆방에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해고야. 내가 말했다.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가. 네? 왜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그녀를 감싸줬으니까. 나는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그녀가 상사랑 자는 걸 알고 있었어. 아이들이 내 아이 대신 그의 아이인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 당신이 권희사랑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 증거가 있어. 나가. 민준 씨 수진이 끼어들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해고할 순 없어요. 월급은 내가 주잖아요. 가사도우미는 수진에게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글쎄 내가 말했다. 나는 이미 파견기관에 당신이 불륜에 연루되었고 그들이 당신을 명단에서 제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어. 그러니 수진이가 개인적으로 당신을 계속 고용하고 싶다면 당신 월급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세금, 휴가, 연금, 병가, 보험까지 모두 처리해야 할 거야. 가사도우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명단에서 쫓겨나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제 나가. 내가 명령했고 그녀는 서둘러 떠났다. 꼭 그렇게 해야 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그럴 만한. 또 말하는군.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듣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내가 원하는 건 내 짐을 싸서 내 아이들을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지는 거야. 여긴 내 집이기도 해요. 그녀가 항의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니지. 내가 말했다. 법원이 달리 말할 때까지는 내 명의로만 되어 있어. 당장 꺼져. 내 외침에 그녀는 움찔했다. 민호가 들어왔다. 엄마, 그가 말했다. 서연이가 넘어졌어요. 충격과 눈물에 젖은 표정의 수지는 일어서서 딸을 돌보러 갔다. 나는 서재 문을 닫고 그녀가 짐을 챙기는 동안 안에 머물렀다. 몇 분 후 그녀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돌아왔다. 작별 인사는 할 거야? 그 말 꺼내지도 마.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걔는 내 딸이 아니고 걔도 내 아들이 아니야. 권이사 아빠한테 데려가서 자기 애들은 자기가 돌보게 해. 그 애들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민준 씨, 나가. 그녀가 떠나자마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잠시 후 내가 이성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영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흐느껴 우는 동안 나를 안아주었고 그녀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켰다. 우리는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내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지만 나는 무시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의 삶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은 절박한 충동을 느꼈다. 언제나 단호한 지영 씨는 우리에게 아직 마무리해야 할 단계들이 남아있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인사팀 소송을 진행하고 회사 재정을 확실히 묶어두는 등. 몇 시간 후 수진이 나를 상대로 감정적 피해를 주장하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 명령은 법원 심리가 있을 때까지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꾸민 악의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이미 그에 대응하고 있었고 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사기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판사는 곧 그것을 기각했다. 수지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다. 한편 권 이사는 회사가 그가 부하 직원과 노골적으로 사내 연애 금지 정책을 위반하고 그녀와 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장을 잃었다. 소송이 사방으로 날아들었다. 결국 권 이사의 고용주는 상당한 금액으로 나와 합의했다. 권 이사 개인적으로는 상간남 소송으로 합의해야 했고 내가 연금 대출금을 갚는 데 도움이 될 돈을 지불해야 했다. 나는 대부분의 일에 무감각했다. 나의 진짜 비통함은 민호와 서연이를 잃은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만나기를 거부했다. 어쩌면 그것이 나를 겁쟁이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권이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차피 그들은 곧 나를 잊을 것이었다. 수지는 그들을 감정적인 지렛대로 이용하며 그들의 삶에 남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몇 주가 한 달이 되었다. 나는 집을 손해보고 팔고 이사했다. 배신의 무대가 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는 잠시 지영 씨의 남는 방에 머물렀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췄지만 공기 중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사무실에서는 항상 프로페셔널했지만 일 밖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챙기는 것 같았다.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책상에 있었다. 공식적인 봉투를 받고 열어보니 최종 판결문이 들어있었다. 나는 수진에게서 법적으로 자유로워졌고 결혼 생활에서 단절되었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전화가 울렸다. 나는 받았다. 지영 씨였다. 권재혁 이사가 죽었어요. 그의 아내가 그가 또 수진 씨와 있는 걸 발견하고 총으로 쐈대요. 나는 충격에 휩싸여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나는 암울한 아이러니와 함께 권 이사가 내 등 뒤에서 낳은 두 아이를 결코 키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럴 만한 놈이었지.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지영 씨가 나를 꾸짖을 것이라고 반쯤 예상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1분 후에 봉투를 손에 들고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것도 부장님 앞으로 도착했어요. 권 이사 몫의 최종 합의금인 것 같네요. 나는 수표를 보았다. 내 대출금을 완전히 갚는 데 도움이 될 금액이었다. 나는 어떤 미련 남은 빚에서도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없었다. 내 결혼은 끝났고 아버지라는 환상도 파괴되었으며 그 아이들을 낳은 남자는 죽었고 나는 이제 뒤틀린 운명의 전환 속에서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 지영 씨가 내 사무실 문을 닫고 앞으로 다가와 주저없이 확고하고 열정적으로 내게 키스했다. 그녀가 물러섰을 때 나는 전혀 새로운 이유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 놀란 반응에 미소를 지었다. 9년 동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부장님을 챙겨드렸어요. 부장님은 제가 아는 가장 품위 있는 분이고 가장 힘드셨을 때조차 저에게 결코 선을 넘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민준 씨, 허락해 주신다면 모든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관계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을 되짚어 보았다. 조용한 프로페셔널리즘, 그녀의 보호적인 태도, 진실이 밝혀진 후 나를 위해 싸우려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의지. 아마도 나는 눈이 멀었던 것이다. 내 결혼 생활에 너무 바빠서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는 또한 의사가 정관수술 복원 성공률이 높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고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아버지됨이 내게서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키스로 떨리는 채로 지영 씨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고 그것은 거의 웃음이 나올 뻔한 날 것의 감정으로 터져나왔다. 우리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까? 그녀는 활짝 웃었다. 최소 둘은요. 그녀의 눈은 따뜻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뒤집혔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법적, 감정적, 개인적인 마무리를 얻었다. 내 마음 한구석은 한때 내 것이라고 믿었던 아이들 때문에 항상 아플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내내 내 곁에서 충성스럽고 꾸준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과 함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영 씨가 다시 키스했다. 그곳에서 나의 옛 삶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환상과 기만에 짓눌리지 않은 채 어쩌면 그 비통함은 자유의 대가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결국 공정한 거래였을지도 모른다.